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라돈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라돈. 이 라돈이라는 게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대진 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 이 자연 방사능이거든요. 그게 기준치보다 많이 발생이 됐다라고 해서 세간에 떠들썩하게 이슈가 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활 속에서 저도 사실은 라돈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뉴스가 보도되고 하면서 관심을 조금 가지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게 이제 다시 이슈화 되면서 우리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번에 라돈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간이 살면서 자연적으로 방사능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엑스레이 촬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타 인위적으로 방사능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라돈이라는 게 여러분 자연적으로 우리가 노출되는 방사능에서 대부분이 50% 이상 자연에서 자연 방사능에서 약 50% 이상입니다. 우리가 노출되는 게요. 사람이 살면서 자연 방사능을 노출이 되는데 그 안에서 50% 이상이 라돈이다. 자, 이 라돈이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라돈에 대해서 개념, 그리고 발생원,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기 동영상을 제가 참고로 2개 해놨는데 한번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네, 여러분 혹시 라돈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이거 방사능입니다. 집안 곳곳에서 배출되는 생활 방사능 물질이 바로 이 라돈 가스인데 담배 다음으로 폐암을 일으킨다는 주범. 우리가 이 라돈 방사능 속에서 대부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실태를 이정신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건축 자재로 흔히 쓰이는 석고보드입니다. 방사능 측정기계에 넣어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측정기의 방사능 수치는 쉴 새 없이 요동칩니다. 이번엔 일반 황토흙을 넣고 측정해봤습니다. 역시 방사능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도 냄새도 나지 않지만 이런 건축 자재나 지하 토양, 지하수 등에서 라돈이라는 방사능 가스가 집안 곳곳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라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요새 최근 아파트가 아주 밀폐화돼 가면서 그 라돈이 실내에 방출되면서 자꾸 이제 농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문제는 이 라돈 방사능이 심각한 발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라돈에서 생긴 방사능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사람 몸 안에 들어가면 방사선으로 폐세포를 파괴하거나 변형시켜 결국 폐암을 일으킵니다. 방출량이 많을수록 폐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는데 이 라돈 때문에 미국에서만 해마다 2만 1,000명의 폐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특정한 오염물질보다 훨씬 더 유해한 물질로 이제 미국의 환경청이라든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러면 실제 가정집에선 라돈 방사능 가스가 얼마나 나올까? 이 라돈 측정기를 통해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지상 2층 일반 단독주택 거실에서 8시간 동안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리터당 3.38 피코큐리. 비흡연자라면 1,000명 중 5명, 흡연자라면 1,000명 중 무려 50명 정도가 폐암에 걸릴 수 있는 수치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고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는 줄은 몰랐고요. 네. 다른 주택의 반지하방을 측정했습니다. 비슷한 수치의 라돈 방사능이 나왔습니다. 한 40명, 50명 정도가 폐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인데 1,000명당. 예. 어때요? 이제 담배를 이제 끊든가 아니면은 이 집을 갖다가 다시 보수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5년 동안 전국 3,800여 가구에 대해 라돈 방출량을 측정한 결과
100가구 중 3가구 이상은 매우 위험한 수준인 리터당 4피코큐리를 초과했고 전체 평균은 1.5 피코큐리로 나타났습니다. 그 라돈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벤젠, 위험하다고 잘 알고 있는 벤젠에 비해서 환경 농도로 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15배나 그런 위험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주택의 실내 라돈 방출량과 관련된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학교 같은 공중시설에 한해 안 지켜도 그만인 권고 기준만 있을 뿐입니다. 그 정책을 이제 수립하는 쪽에서 어떤 그런 이해성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된 측면도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폐암 사망자는 13,800여 명. 흡연율은 줄고 있는데 폐암 환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폐암 환자 10명 가운데 1명은 이 라돈 방사능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집안의 라돈 방사능 그 실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방금 보던 이정신 기자와 궁금한 거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라돈 가스의 유해성 잘 실감이 나지 않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라돈 방사능 가스는 냄새도 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그 심각성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작은 통이 바로 라돈 측정 키트인데요. 이 안에 든 측정 필름을 현미경으로 확대해보면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작은 구멍들이 지저분하게 뚫려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구멍들은 라돈에서 나온 방사선 방출 때문에, 쉽게 말해서 방사능 피폭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런 방사능 피폭이 사람 폐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폐세포를 파괴하고 변형시켜서 결국 폐암을 일으키는 것인데요. 미국 환경청은 라돈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음주운전이나 화재로 인한 사망자보다 훨씬 많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실내 평균치인 리터당 1.5 피코큐리는 이런 방사선 방출이 1 입방미터의 공간에서 초당 55회 정도 이루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이렇게 심각한 걸 왜 잘 모르고 있었을까요? 라돈 가스의 방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있는지요? 네, 물론 각 가정에서 일시적이나마 라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저감 대책이 아직 우리 정부엔 없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의 라돈 대책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80년대부터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라돈 위험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라돈 지도를 만들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가정은 반드시 실내 라돈을 측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측정 결과에 따라 건물 구조를 바꾸라는 등 라돈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It's an invisible gas, so you don't really give it much thought, but it is a serious concern, and we certainly would encourage people to do testing on their own homes. 라돈 측정 키트도 일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방지 기술도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현재 정부 차원의 라돈 대책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각자 알아서 대처해야만 합니다. 손쉬운 방법은 환기를 자주 해 실내 라돈을 밖으로 빼내고 벽이나 바닥에 갈라진 틈들을 메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는 것입니다. 일부 연구기관과 벤처기업이 라돈 측정 기술과 방지 기술을 개발하긴 했지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라돈은 평생 우리 옆에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 라돈 그 규제나 또는 가이드가 그 어떤 실내 환경의 유해 물질보다도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국제적인 라돈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여 개국이 참가하는 국제 라돈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중국, 루마니아, 체코도 동참하는 이 회의에 우리나라는 참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정신입니다. 네, 정부의 대책을 기다립니다. 자, 라돈에 대해서 간단히 나왔죠. 이게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려요, 이 라돈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여기 클라우드에 보면은 라돈 참고 자료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라돈 생활 유해 물질 얼마나 심각한가. 이게 경기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들인데요. 보면은 되게 자세하게 조사가 많이 돼 있어요. 이 라돈이라는 게 아까 다른 연구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 아마 이게 전공자신 것 같은데요. 평생 우리 곁에 있다 그랬잖아요. 즉 뭐냐면 토양이나 지층, 암석
여기서부터 유발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사는데 가장 밀접하게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돈을 우리가 피하는 방법은 환기를 자주 시키고 또는 건물이 좀 금이 가거나 공간이 있는 곳들은 메우는 것, 이런 방법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생활을 하면은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미국에서도 뭐 교통사고나 폐암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걸로 저도 방금 기억이 안 나는데 교통사고나 다른 걸로 사망하는 것보다 이 라돈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에요. 여기서 쭉 보시면 라돈의 위해성, 무색, 무치, 기체입니다. 기체로 인해서 우리에게 호흡을 통해서 노출이 돼요.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자연 방사선 물질. 자, 보시면 자세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나와요. 간단하게 여기 집 구조가 하나 나와 있었는데, 여기는 일단 없고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화이트넷에서 궁금한 S,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라돈은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 물질이죠. 지난 2018년 라돈 침대 사태 이후 사회적으로 라돈의 인체 유해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라돈의 특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텐데요. 라돈에 대한 모든 것,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 이야기 만나볼게요. 여러분,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은 누가 받았을까요? 엑스선을 발견한 독일 물리학자 렌트겐이죠. 이 알 수 없는 광선의 매력을 느낀 사람이 있었으니 프랑스의 물리학자 앙리 베크렐이었습니다. 베크렐은 우라늄 염에서 엑스선과 다른 광선을 발견해 베크렐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피에르 큐리와 마리 큐리 부부는 우라늄보다 더 강한 광선을 내는 새로운 원소를 발견했고, 이것이 바로 폴로늄과 라듐입니다. 그중 라듐은 빛을 방사한다는 라틴어에서 가져온 이름인데요. 베크렐과 퀴리 부부는 이 공로로 1903년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하는 영광도 받았습니다. 방사능의 위험이 알려지지 않은 1900년대 초반, 사람들은 방사성 원소인 라듐에 열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름다운 녹색빛을 뿜어내는 신비한 물질에 매혹된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라듐을 화장품이나 물감, 치약, 심지어 음료수에까지 넣어 사고 팔았습니다. 현대인들이 비타민 워터를 마시듯 라듐 워터가 건강식품으로 팔려나갔죠. 라듐이 인기를 끌던 1910년대 중반에서 1920년대 초반, 미국에서는 라듐 다이얼사 등 라듐 시계 회사들이 설립됐습니다. 이들은 시계판 숫자에 라듐 페인트를 발라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야광시계를 만들어 판매했는데요. 야광시계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회사는 이 일을 위해 많은 여성 노동자를 고용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라듐 걸스 또는 천사라는 애칭으로 불렸습니다. 몸에 묻은 라듐 성분이 빛을 발해 신비스럽게 보였기 때문이죠. 이들은 물감을 정교하게 바르려고 라듐 바른 붓을 입에 넣는 리포인팅 작업을 반복했는데요. 이렇게 칠한 시계판이 하루에만 250만 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 라듐을 몸에 바르며 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둠 속에서 반짝거리는 라듐은 일에 지친 여성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장난감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1923년 라듐은 서서히 그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부터 이가 빠지고 다리뼈가 으스러지며 아래턱이 통째로 빠지는 등 끔찍한 병이 라듐 걸스 사이에서 발현되기 시작했는데요. 라듐의 구조는 칼슘과 비슷합니다. 칼슘인 척 신체를 속여 뼈에 축적되고 골수를 파괴해 빈혈과 백혈병을 일으키죠. 암을 고치고 노화를 막으며 비타민처럼 몸에 활력을 줘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졌던 라듐은 사실은 죽음을 불러오는 독이었습니다. 사실 라듐의 위험성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한국에서
라돈 침대로 생활 속 방사성 물질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대체 이 라돈이 어떤 원소이기 때문에 이런 방사선을 내뿜는 것일까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연 속에 존재하는 원자는 1번의 수소부터 92번의 우라늄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자 번호는 원자 핵 속의 구성입자인 양성자의 수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1번의 수소는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하나, 92번의 우라늄은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92개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비좁은 공간에 플러스 성질을 띠는 양성자가 꼬깃꼬깃 뭉쳐 있으면 핵 속의 에너지는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불안정하게 꿈틀대는 에너지를 조금씩 바깥으로 방출하는 것이 바로 방사성 붕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강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서 우리 몸속 DNA를 망가뜨릴 수 있는 무서운 녀석, 방사선이죠. 그렇다면 라돈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체인 상태로 체내에 라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들숨을 통해 폐 속으로 들어온 라돈 기체의 대부분은 날숨으로 빠져나가겠지만 이들 중 몇몇이 세포 내에 흡착해 앞서 이야기한 방사성 붕괴를 하면서 지속해서 방사선을 내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폐 속 세포들이 망가져 낮은 확률로 폐암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폐된 실내에서 기체 상태의 라돈이 계속 쌓일 경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 방사성 물질이 있다니 막연하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라돈은 어디에서 탄생했냐에 따라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라돈이라고 부르는 원소의 좀 더 긴 이름은 라돈 222로서 이 핵은 우라늄 238이라는 핵이 여러 차례 방사성 붕괴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원소입니다. 그런데 이 라돈과 원자 번호는 똑같지만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중성자 수가 2개 모자라서 라돈 220이라고 불리는 원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 번호는 똑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를 동위 원소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라돈의 동위 원소를 우리는 특별히 토론이라고 부릅니다. 토론과 라돈은 방사성 붕괴가 진행되는 속도가 아주 명확하게 다른데요. 라돈은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 즉 반감기가 3.81일 반면 토론은 55초입니다. 쉽게 말해 토론은 자연 상태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짧고 라돈은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방사성 붕괴를 진행하는 이 라돈의 경우가 토론보다 잠재적 위험성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럼 라돈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환기입니다. 환기를 자주 시켜 실내 공기를 바꿔주면 라돈 농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궁금한 S에서는 라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왔지만 정확히 알고 대처한다면 안심할 수 있겠죠?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자, 잘 봤죠, 여러분? 라돈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알려준 방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갖고 왔고요. 여기 제가 클라우드에 올려놓은 이 자료를 보면서 한번 보시면 이해가 굉장히 빨리 되실 거예요. 대부분의 내용이 지금 동영상에서 다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라돈의 개념부터 이제 우리가 쭉 봤는데 우라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방사선 붕괴를 통해서 얘네들이 원소들이 계속 변하게 됩니다. 물질들이. 그때 우리는 이제 라돈 여기서 볼 건데 라돈은 방사선을 내는 원자번호 86번의 원소 그리고 색, 냄새, 맛이 없는 기체다. 공기보다 약 8배 무겁다. 이 기체가 여러분 우리한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노출될 때가 있거든요. 일단 요거 동영상 시간이 20분이 한정되어 있어서 다음 동영상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